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빅테크들도 흐름이 안 좋은데요. 그 안에 아마존이 지금 4% 넘게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 향방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소매 유통업체들도 이번 주에 이 홈디포가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요.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시 한번 켜진 뉴욕 증시. 잠시 후에 이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홈디포의 실적이 촉발한 이 소비 둔화 논란에 또 AI 거품론, 과열론까지 가세가 되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이 시각 하락하면서 벌써 4일 연속,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97%, 벌써 약 나흘 동안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또 오늘은 S&P 500도 마찬가지로 0.64%, 거의 1%대 내외의 그런 하락세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가장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조정 EPS는 물론이고요.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개점과 폐점을 한 이 매장들을 제외한 기존에 장사하던 매장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 역시 상당히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성장도 거의 바닥났다시피 한 그런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재고는 반대로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가 깜깜인 상태에서 안 그래도 소비 데이터 관련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실적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번 주 실적을 또 발표할 월마트와 타겟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부정적인 눈초리들이 커졌고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경기 둔화, 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은 AI 비관론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어떤 날보다도 더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이 레드번이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동시에 이 하향 조정,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이 두 기업들은 대표적인 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기업들의 생성형 AI가 기존 클라우드 사업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수익성은 낮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현재의 주가가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다.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라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우리 오후장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가 BBC 인터뷰를 통해서 AI 거품론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이어나갔는데요. 이 AI 열풍에 비이성적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문구가 상당히 이 시장에 자극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인터넷 산업을 돌이켜보자면 분명히 overshoot, 과도한 투자들이 많았었는데 AI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고요. 이 BBC는 이 발언을 두고서 지난 96년 당시에 닷컴 호황 시기에 연준 의장이 이 비이성적인 과열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마찬가지로 현재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구글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면 주가가 내리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트맵을 살펴보자면요. 구글 0.39%, 이 장 중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가고 있고요. 이 사실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1% 내지 2%대의 강세를 보였던 구글입니다. 그 이후에 CEO의 발언 때문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AI 버블이 터진다면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구글은 AI 시장 혼란 속에서도 상당히 대응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튜브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 비롯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꼽았는데요. 보시자면은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바로 벅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대량 매수한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구글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벅셔 해서웨이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구글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구글은 개인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들은 이 기업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후행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 여기에서 월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고요. 이 때문에 이 버핏 역시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어주들이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아마존은 거의 4%에 가까운 이 하락폭 기록 중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2.5%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주요한 특징주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레드번 관련 이슈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면 현재 종가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목표가가 이제 현재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아마존에 대한 레드번의 평가인데 이 때문에 현재 주가가 단기 고점 상태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악재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제 이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또 아마존의 클라우드 이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반독점 시장법에 이 위배가 되지 않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그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또 엔비디아 오늘 그래도 장 중반에 비해서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AI 비관론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록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AI 기업인 휴메인의 첨단 AI 칩을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와 AMD는 그 하락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주들의 현재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약 4% 이상 급락세로 결국에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2.7% 가까이 크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벅셔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글과 비교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엔비디아도 2.81% 약간의 휴메인 쪽에 수출 칩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반등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경계감에 매물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 개의 이 빅테크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그래도 한 가지 호재거리가 더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미국의 FTC가 메타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이 인수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메타가 여기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하락폭을 다소 줄여나간 메타입니다. 이어서 구글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날 벅셔 해서웨이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에는 제미나이 3를 공개를 하면서 이 제미나이 2.5가 발표된 지 8개월 만에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더 적은 프롬프트로 더 많은 알찬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구글의 웨이모가 서비스를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반대급부로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플러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폰의 호조세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10월 중에 중국에서 새롭게 판매된 스마트폰 4대 중에 한 대가 아이폰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준 애플.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0.72% 하락 마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소송전에서 승소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주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알파벳도 약보합권에서 막판에 약간 매물 출회되면서 아쉽게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플러스를 기록한 구글이고요. 추가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다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중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M7 중에서 제일 AI 관련해서 투자가 적고 후발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점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방어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3개의 기업들 특징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홈디포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디포 3분기 EPS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이 예상치가 3.84달러였습니다만 실제 발표가 된 것은 3.74. 거기에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우려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이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이어서 봐야겠고요. 이 소비 둔화에 경고등이 켜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전지로 상당히 이 친숙한 그런 기업이죠. 에너자이저 홀딩스가 오늘 거의 20% 가까운 급락세를 장중에 보였는데 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 일회성 관세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관세 영향이 우리의 예상보다 뒤늦게 닥쳐오고 있다는 우려감을 키운 대목이었습니다. 반면 이 퀀텀 컴퓨팅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비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양자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현재 3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입니다. 6% 하락으로 오늘 정규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바로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주가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로 에너자이저 홀딩스 18.51% 관세 여파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으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또 퀀텀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7.3% 오늘 거의 독보적인 이 테마주로서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6가지의 매크로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인데요. 1.52% 상승하면서 60달러 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이 밤사이에 골드만삭스의 국제유가에 대한 보고서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 2026년까지 유가는 하락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202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2030년대까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까지 이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 원인을 생산량의 조절에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약달러의 동기화가 돼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여전히 1,460원 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1.32%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이 업무상 필요한 수수료 지불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테스트 용도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법적인 관문이 뚫렸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되돌림 나오는 비트코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기 둔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금 가격 소폭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이나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2021년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쉬운 말로 풀자면요. 이 팬데믹 이후에 넘쳐났었던 초과 유동성이 사실상 바닥이 났다라는 신호인데 이 때문에 오늘 금리 동결 가능성보다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폭이나마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현재 부채금리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3대 지수 종가 흐름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에는 1% 이상 낙폭 키우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이 1.2% 기술주 중심으로 막판에 매도세가 강하게 발현이 된 영향에 나스닥이 가장 큰 하락 기록했습니다. S&P 500 역시 0.83%,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1% 내외 하락으로 마무리 지은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현지 시간 17일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재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근 몇 달간의 고용 둔화를 정책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9월 고용보고서 등 향후 데이터가 그의 견해를 바꿀 가능성도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12월 9일부터 10일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0.25%포인트 인하로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로 낮춘 상태입니다. 반면 제퍼슨 부의장과 콜린스 이 보스턴 연은 총재는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민간 고용 데이터가 수요 약화와 소비자 부담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물가 흐름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가 파월 의장이 강조해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긴축 정책이 중저소득층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인하는 고용시장 약화를 막는 보험 역할을 하고 정책 금리를 중립 수준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중심의 전략을 수정합니다. 엔트로픽과 엔비디아에 150억 달러어치의 투자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트로픽에 50억 달러,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를 투입하며 새로운 3자 전략적 제휴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오픈 AI 영리법인 지분 약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단일 파트너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오픈 AI 리스크 분산, 엔비디아 공급망 강화, 엔트로픽과의 차세대 모델 개발이라는 3중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2021년 오픈 AI 출신 연구진이 만들었으며 챗GPT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 산업은 승자 독식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파트너로는 시장 기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은 다핵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이 미국의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시장에서 사실상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특히 두 기업이 매출과 사용자 수 등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게이트키퍼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EU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1을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회사의 대규모 장애가 조사에 직접적 촉매제가 됐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AWS와 애저는 6개월 내에 DMA,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하고요. 경쟁사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며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와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글 클라우드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EU는 이번에 DMA 자체도 재점검하는데요. 이 현행 규정이 클라우드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저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평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의 만찬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 만찬에 머스크와 타이거 우즈를 초청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지만 머스크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덧지 수장을 맡았던 머스크는 정책 이견으로 지난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양측은 소셜미디어 비난과 연방 계약 취소 경고 등 갈등을 이어왔지만 지난 9월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다시 대화하면서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머스크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인간보다 정밀하게 의료 시술을 수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인류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와 외과 의사는 제한적이지만 로봇 생산으로 의료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FOMC 이 회의에서 금리 동결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지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것일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네, 아니, 원로는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동안의 일련의 코멘트에서 나타나고 있고 네. 근데 금리 인하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표대결을. 자, 지금 일단 19명이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12명의 투표권이 있죠. 이 19명 중에 7인의 이사회는 영구 투표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명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유일하게 영구 투표권자예요. 뉴욕만 특별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4명 더 해가지고 12명. 물론 19명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모든 의견이 남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12명에게 있죠. 결국에 7인의 이사회가 중요한데 자, 미이란 이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이란 이사는 그냥 이분은 뭔 일이 일어나도 네. 그냥 비컷입니다. 네, 50pp 그냥 주장을 자기 하시는 분이라. 저기잖아요. 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잠깐 트럼프 행정부 때 잠깐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돌아갈 자리 있죠. 거기 무급휴직으로 남겨놨거든요. 지금 백악관 자리 그거. 그러니까 그냥 내년에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사회 이 자리가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뒤돌아 볼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어차피 돌아갈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막 나갑니다 그냥. 필요 없고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랑 보우먼. 자, 이 두 분이 아주 특이하죠. 왜냐하면 네. 항상 매파로 분류가 맞습니다. 되었었던 분입니다. 네. 매파의 수장격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비둘기파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도 맞아요. 트럼프가 이 연준은 정치적이라고 한 게 정치적입니다. 정말로 정치적이죠. 왜 연준이 정치적이 아닐까요? 이 지금 윌러랑 보우먼을 보십시오. 공화당이 임명하고 트럼프가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냥 줏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제퍼슨 부의장이 있죠. 이분이 조금 다 중립이고, 일단 저기만 보죠. 제퍼슨도 여기서는 지금 비둘기파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 쿡, 요즘에 계속 시달리고 계신,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시달리고 계신 이분도 비둘기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올빼미파라고 하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도 여기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마이클 바는 지금 저기로 되어 있고요.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다가 그 자리를 미셸 보험한테 넘겨줬죠. 자, 그 다음에 중립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으면서 그러면 저기는 누구인가? 그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슈미드 한 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슈미드랑 무슬렘이 여기 분류되어 있는데, 자, 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면은 미셸 보우만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 더 지금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연준 감독 부의장이죠. 그러니까 그 제퍼슨 부의장은 정말 그 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부통령 개념이고, 이 금융감독 부의장이라고 그 막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이러신 네. 분 있어요. 그 연방준비은행들 이거 조금 뭐 부실한 거 이런 거 네, 다루는 네. 사람. 거기에서는 원래 비둘기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자라는 비둘기파 의견이었고, 금리 결정에서는 매파 의견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리 쪽에서도 비둘기파로 완전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트럼프가 꽂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옐런 이후에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미셸 보만 연준 감독 금융감독 부의장, 이분은 두 차례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 12월에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었는데 점차 비둘기파로 저기로 와서 지금 비둘기파로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미셸 보만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2024년도 8월 계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혼자 반대를 해서 매파적인 의견을 내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슈였잖아요. 몇십 년 만에 무슨 뭐 만장일치를 깨는 사람이라고. 그때 매파 발언으로 반대 의견을 던져서 깬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비둘기파 수장 맨 윗자리에 가 있어요. 자, 스티브 미란, 예, 이분은 빼겠습니다. 네. 볼 필요가 없어요. 제롬 파월 의장, 올빼미파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 이분도 참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연장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사로 임명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때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의장을 임기를 연장해준 게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금 파월은 항상 신중한. 의장은 원래 올빼미파예요.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다음에 마이클 바, 이분은 중립이죠. 마이클 바 이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낙마죠, 낙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바로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자진으로 던졌죠. 근데 이사 자리는 던지기 싫으니까 그냥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있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자, 그다음에 제퍼슨 부의장, 이분은 그냥 파월 의장과 견해를 따라가는 이런 분이시고요. 자, 리사 쿡 이사, 이분도 약간 비둘기파 아니면 중립이죠. 그리고 계속 압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은 역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유일하게 영구 투표권자죠. 뉴욕이라는 그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준 의장에 맞춰 견해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흑백으로 표시된 분들은 그냥 파월 의장의 어떤 견해에 대충 그냥 만장일치로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 그냥 중도파들입니다. 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이분 있죠. 자,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초록색으로 분류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 사이트에서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 아까 전에 그 사이트랑은 약간 다른데 거기는 이제 무살렘이 한 명 더 들어있는데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이분이 매파로 분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책금리를 25pp 인하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10월 30일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빼고는 사실 매파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매파라고 해서. 그렇죠? 이 매파도 금리 동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리 인상은 없을 테고 금리 동결은 한 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금리 인하인데 그렇죠? 이거는 표 대결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 구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미드 총재처럼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사실 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치의 뭐 의심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동결이랑 인하가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반반 정도로 오늘 아침에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인플레이션 위험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아마 예.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나온 여기 지금 종합된 것이 맨 마지막으로 발언한 얘기들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스턴 연준 총재 수잔 콜린스는 인플레이션 측면의 위험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억제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측면의 위험은 아마도 조금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이 연준의 이중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서 근데 물가 안정 쪽에 초점을 두신 분들은 매파적인 의견 낼 것이고 그렇죠? 물가가 들썩일까 봐 금리 인하라면 더 들썩이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노동시장 측면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갈수록 매파에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잔 콜린스가 흑백으로 돼 있어서 중도잖아요. 근데 슈미도 바로 전에 나오잖아요. 매파에 가까운 중도예요. 근데 이분도 노동시장 측면의 위험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고용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 살리고 싶은 거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이나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매파잖아요. 근데 그 발언을 한 분이 없어요. 슈미드 빼고 누가 있나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살렘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10일 날 발언한 건데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될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며 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계속 기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지금 이분도 7월 회의 이후에는 매파적 성향에서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명확하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 판단됐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사실은 초록색에서 흑백으로 바뀐 상태거든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는 매파로 되어 있지만 매파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매파에서 흑백 중도층으로 바뀐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도 물론 아까 10월 10일 날 보니까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계속 기대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인플레이션에 조금 방점을 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흑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굴수비도 마찬가지네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냉각되는 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렇잖아요. 물론 이분은 약간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가면서 흑백으로 바뀌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백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매파에서 중도로 된 흑백이라고 하면 매파에서 중도로 된 사람, 비둘기파에서 중도로 된 사람이 교집합으로 모여 있긴 한데 거기서 지금 갈리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도층으로 갔는데 이 중도층이 매파로 변신할지 비둘기파로 변신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베스엠액이나 이러신 분들은 회의에는 참석하는데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발언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제프리 슈미드 한 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파적인 의견을 코멘트에 실을 수는 있는데 최종 표결은 금리 인하에 손을 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게 조금 후순위로 밀려지는 게 제가 언론을 다 봤더니 맨날 장의하라 그러면 두 개를 쓰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AI 버블론 경계론 때문에 하락했다. 대부분 이렇게 귀결짓던데 기사가 전부 다.
근데 문제가 이 회의가 지금 AI 그 버블론의 어떤 정점에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삐끗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60일선 깨지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FOMC에서 금리 인하해봤자 약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면 경제가 망가졌다는 확신이 돼버려요. 경제가 망가졌다고 이 FRB가 확증해주는 선언이 돼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내려요. 그럼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상 이 금리 인하가 빛을 발하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에 약발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무슨 뭐 코멘트를 다루면서 금리 인하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타이밍상, 타임테이블상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안 좋게 나와버리면 이 금리 인하는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하락을 하는 결과로 지금 귀결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연준이 참고해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뭐 고용지표, 참고할 고용지표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 연막 작전으로 가서 자료를 다 없애버리고 예. 그냥 미일한 이사 임명하면서 야 내 뜻대로 해라. 파월도 5월 달이면 끝나는데 뭐 케빈 해시 계속 연막을 피우면서 그렇죠? 그 안에 내부에서도 크리스토퍼 윌리랑 미셸 보우만 이 뭐 지금 미일한 이사 3명 이제 박아놓고 이제 너네가 이제 주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저기를 한 거죠. 사실 네. 엉망진창 흐릿하게 만들면서 연준 역사상 뭐 이런 적이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1913년인가 20년을 가야 이 정도로 그 분할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죠 지금. 네. 이 정확한 진단이 없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고용 보고서도 지금 20일에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금리 인하일지 이 부분과 또 더불어서 엔비디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일 새벽에 지금 잠은 다 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 실적 뭐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촉각이 지금 상당히 곤두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어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심상치 않은 게 이미 고점에서 다 기술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오라클도 주가 보세요.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 서학개미 분들 그거 하시는 이유가 그거라며요.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ETF가 2배, 3배짜리가 없어서 거기서 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2배, 3배짜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배, 3배짜리 하신 분들 있죠. 지금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3배짜리에다가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조심하셔야 되고. 네, 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지금 뭐 빅테크들의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계속해서의 그 전략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트로픽과도 오픈 AI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총 15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략 수정이 좀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파트너 의존을 좀 벗어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건 사실 저번에 나왔던 얘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뭐 여러 군데로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 끼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서사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엔트로픽은 그 지금 뭐 2위예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 그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챗GPT잖아요.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거든요, 2위가. 근데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1위인 곳은 기업 분야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저거든요. LLM이거든요. 과학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혹은 소설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클로드가 훨씬 더 그 GP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로드가 일단 2위인데 이 엔트로픽은 좀 특이한 게 약간 자기네가 약간 뭔가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을 지키며 그렇잖아. 이게 되게 민감한 게 AI에서 나와서 차린 스타트업이거든요. AI 사람들이, 오픈 AI 사람들이. 근데 오픈 AI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것을 오픈 AI가 이 부분을 탐내니까 다시 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보시면은 메타도 그렇고 오픈 AI가 막 더 빼갔단 말이에요. 메타인가 거기 어디서? 그때 엔트로픽이 우리 걸 아무리 빼가봐라 인재를 우리는 그럼 도덕적인 인재들이 남아가지고 뭐 계속한다. 약간 도덕이나 약간 깨끗한 깔끔함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요. 그동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 발표가 가까스로 예상치 부합이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살짝 나왔다고 한들 저번처럼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빠졌는데 하면서 뺄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게 그래서 민감한 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젠스왕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거잖아요. 트럼프한테 갔다가 대만에 갔다가 지금 뭐 무슨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금 자기 블랙엘 칩 납품해보려고. 근데 블랙엘 칩은 납품하는 끝났고 안 됐고 중국 맞춤형 칩도 중국에서 이제 이 상황을 다 알아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받는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중국 매출 부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엔트로픽이 예전부터 무슨 얘기를 지적을 했냐면 계속 그 얘기를 지적을 한 거죠. 중국이 GPU를 밀수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GPU를 더욱더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오히려 바이든 때 칩 제한 이 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공 임신 복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인텔의 CPU였거든요. 옛날에 마카오에서 임신부가 아닌데 임신부처럼 가장을 하고 임신부들이 복대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복대를 찬 다음에 인텔의 CPU를 밀수를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엔트로픽이 저길 든 겁니다. 얘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랍스터 70마리. 살아있는 랍스터였어요. 살아있는 랍스터에다가 칩을 같이 숨겨서 밀수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런 거를 예로 들면서 왜 젠슨 왕은 저렇게 무슨 세계를 다니면서 자꾸 뭐 되게 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중국에 자꾸 뭐 저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 이 자산을.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그 얘기겠죠, 결국. 우리한테 칩 투자해라. 젠슨 왕은 또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는 중국에 투자 안 하면 지금 막 빠지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제 방금 앵커님이 하신 뉴스 다음에 젠슨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젠슨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꿈이 실현된 것 같다. 우리는 오랫동안 엔트로픽과 다리오, CEO 이름이에요. 다리오의 작업을 높이 평가해왔고 이는 클로드를 가속하기 위해서 엔트로픽과 깊게 협력하는 첫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AI가 무섭거나 비싸서 특정 기업만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엔트로픽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거 되게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우리한테 AI 씬을 맡겨야 된다. 우리처럼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오픈 AI처럼 저렇게 비영리한테 주장하다가 무슨 영리 취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인재 자체들이 다 도덕적인 사람들이라 AI가 뭐 잘못돼가지고 막 인류를 해치고 이런 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다라고 계속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I 개발을 자기네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 왕이 AI 시장이 너무 강력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엔트로픽만이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막 설전을 했어요. 설전을.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그 인공 임신 복대라든가 랍스터 포장물에 숨긴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 기업들이 엉뚱한 얘기만 하고 다닌다. 그 시간에 개발을 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임신부가 언제 복대에다가 GPU를 숨겼으며 그리고 그 얘기까지 해서 이게 우리 GPU 크게 봐라. 젠슨이 이게 2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복대에 숨길 수 있으면 마술이다. 마술. 그리고 랍스터 옆에 칩을 숨겼다는 이런 거짓말을 할 시간에 칩이나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 연구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엔비디아의 GPU는 아닌데 인텔의 CPU라든가 미국의 칩을 숨겨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나 뭐 이런 미국의 칩들이 이런 밀수 현장에서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지.
젠수당처럼 저렇게 무슨 선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자꾸 막 중국에다가 준다고 하고 맞춤형 칩을 준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빠지고 이제 H200 뭐 블랙엘도 지금 수출이 제한되고 이래 버리니까 젠수당이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엔트로픽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팔을 벌리고 그 엔비디아가 아쉬운 거죠. 엔트로픽이 6월 달에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성장했지? 이러면서 야 엔트로픽하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중국 부분이 빠진 걸 채울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랍에미리트 초대형 데이터 센터랑 이 지금 엔트로픽의 성장, 이 미국 쪽에 여기에다가 칩을 공급하면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빠진 걸 이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엔트로픽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6월 달만 해도 굉장히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영상 인터뷰를 보내셨더라고요. 화상으로. 네. 뭐 영원한 적도 또 영원한 동맹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이슈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와 엔트로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과 또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까지 이 세계 3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다 해야죠. 지금 이 클라우드는 어마어마하게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클라우드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이거 하나 마비되잖아요. 바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붙은 것이고 이 지금 클라우드 3대 클라우드 업체 다 달라붙었고 지금 여기 돈을 지원하려는 업체들 다 달라붙어 있고 몸값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상장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금 자랑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오픈 AI에서 나와서 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또 경쟁이 어떻게 하고 있죠? 챗 GPT랑 클로드가 약간 성향은 틀리고 활약하는 것이 가게냐 기업이냐 그 차이는 있지만 경쟁 관계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신을 누가 주도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붙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오픈 AI에 있다가 챗 GPT를 조금 등한시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챗 GPT에서 몰입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클로드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길 것인가 하면서 오픈 AI와 클로드가 서로 맞붙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모두 지금 뭐 호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사실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고평가 우려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월가 매크로 종목과 또 여러 가지 트렌드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국내 기업과 이슈들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큐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AP통신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와 비트코인 동반 약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제장에서 거의 2%, 3%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또 AI 버블 우려로 빅테크들이 또 동반해서 아마존이 4%가량 밀렸죠. 비트코인도 역시나 지금 9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금요일 폭락 주가에 근접을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폭락했다가 월요일 다시 또 급반등을 했다가 예.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이제 5% 넘게 이제 하락했으니까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계속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데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은 너무 슬펐다가 우려가 됐다가 어느 날 다시 또 이제 웃음꽃이 피었다가 다시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이제 그 우려의 어떤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 주중에 지난주 중에는 좀 비교적 괜찮았다가 그 목요일과 금요일을 접어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이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시 올라갔다가 어제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AI주고 이 AI주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어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도 엄청난 이제 주가 변동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어제 떨어진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 어저께 이제 AP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한 욕구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드 인사들의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 테크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생리입니다. 다른 가치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금리가 인하면 가치주들도 수급에 영향을 받지만은 보다 더 수급에 영향을 받는 테크주, 성장주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페드 인사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아니 지금 지표가 없는데 금리를 인하하기 힘들다, 혹은 또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부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사실은 확률이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50% 예,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아마존이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약 17조 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빅테크 종목들 채권 발행한 종목이 많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 떨어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아마존이 그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을 왜 발행했느냐? 아마존도 유수의 기업이고 갖고 있는 캐시가 있지만은 캐시로만은 도대체 이제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AI 투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채권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메타, 알파벳, 오라클 등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AI랑 관련된 기업들이고 다 이렇게 AI랑 관련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얻은 자금을 갖고 사실은 이제 그 AI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 현재 AI다. 그러니까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AI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또 다른 시각은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3년째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불장난 아니냐. 세기말지 불장난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사실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시각이 우세해지면은 어제처럼 아마존이 이제 12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니까 이것이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에 이제 그 하락을 갖다 부추기는 요소가 됐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 이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인 피터 틸이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를 더 전량으로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 부분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우려가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큰 손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페이팔의 이제 마피아라고 하시는데 페이팔 마피아란 뭐냐면은 페이팔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갖고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는 분이 이제 앨런 머스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틸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력 인사인데 피터 틸의 엔비디아 지분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1조 정도 해당하는 돈을 매각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그
14 CF 그 공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악재인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해당 공시 마감 시한이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마감을 하면서 알려지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우리나라 시간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정기 보고서에 이제 해당 공시가 있는데 해당 정기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던 시점이 11월 14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 전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이나 심지어 2달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미 끝난 얘기를 갖고 굳이 이제 들으니까 시장에서 불안해서 해당 요소가 악재를 반영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악재일지 이미 다 지나간 얘기를 해당 엔비디아 주식은 이미 다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피터 틸이 그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던 사실 갖고 다른 주주들도 같이 매각했다는 것은 너무나 좀 약간 좀 호들갑스럽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뭐 시장에 질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좀 잡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주제였던 주제 중 하나가 시장이 너무 내용원탕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내용원탕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냐라는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현지 시간 19일 날 이제 그 장 마감한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시장, 동부 시장이 장 마감한 다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언제나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동부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미국 서부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중에 자기들은 워킹 타임에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매출이고 또 다른 요소는 이제 4분기 전망치. 미국 시장은 또 이제 다음 분기나 내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망치를 발표를 한데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이 550억 달러는 넘어야 된다. 만약에 550달러보다 낮아진다면 그때는 좀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진짜 AI 버블론이 마냥의 어떤 우려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라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동안 또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4분기 가이드라인 전망치인데 전망치가 615억 달러는 나와야 된다. 615억 달러를 밑으로 가면은 3분기는 그래서 선방했지만 4분기는 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도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매출이 550억 달러, 4분기의 전망치가 615억 달러를 상회한다면 이 불안정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를 바라는 시장의 전망은 무엇이냐? 시장의 전망은 두 가지 지표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젠순항이 수차를 걸쳐가지고 이미 수주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주받은 것이 엄청난 규모니까 내년에 한 방에 쏟을 일은 없고 차분하게 이제 쏟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3분기 실적이나 4분 가이던스나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망으로는 내년의 전망도 좋고 19일 날 내일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하면서 이 내용원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내일의 엔비디아 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전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 움직임도 사실상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른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베이비샤크 만든 핑크퐁, 이 상장 천할의 급등을 보였다. 글로벌 IP 기업으로의 확장이 주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장 직후의 주가 무려 62%가 급등을 했네요.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 이어서 유럽과 동남아 진출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을 보도했는데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예. 사실은 저희 코너에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을 소개하고 때로는 이제 지정학적인 외국의 안보에서 핵잠수함 같은 걸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IPO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의 신문이 세계적인 신문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아니 핑크퐁은 저희는 알죠. 저희는 알지만 이게 과연 보도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읽어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게 핑크퐁 정확히 말하면 더 핑크퐁 컴퍼니인데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했다는 자체 이 회사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핑크퐁 컴퍼니가 위치한 영역 결국 K컬처, K엔터에 대한 어떤 세계적 위상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가
더 핑크퐁 컴퍼니, 결국 우리가 아는 베이비 샤크를 만든 그 핑크퐁 회사가 상장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상장 첫날에 이 공모가 대비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예, 상장 이제 우리가 보통 공모가가 있고 이 상장 첫날에 시초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호가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초가가 형성했는데 시초가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시초가는 뛰어가지고 공모가 38,000원보다 무려 53% 넘은 58,000원에 이제 시초가 형성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저께 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 앞에서 코너에 설명된 대로 SK하이닉스 6% 가까이 떨어지고 삼성전자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도 사실은 뭐 그 4,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정서,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핑크퐁 컴퍼니도 이제 마감이 이제 9% 오른 41,550원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마감했다는 것도 이제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이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요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단신으로 차지 않고 FT 기사를 되게 길게 많이 썼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 핑크가 이제 위치한 한국의 컬처, 한국의 엔터 산업에 대해서 같이 요약을 했었는데 그 FT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우리나라로 대변되는 K컬처 중에서 일단 BTS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로 비롯되는 K-팝. 사실은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라고 해서 그 JYP 엔터에 소속된 스트레이트 키즈도 사실은 주목할 만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왜냐면 빌보드에서 이제 탑을 찍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드라마로 알려진 기업은 이제 알려진 최초의 사업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 그 FT가 언급하지 않았지 우리가 또 기억하는 또 드라마 중 하나 이제 이상한 변에서 우영우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 우영우가 또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사실 다른 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이상한 변에 우영우에 나오는 그 춤추는 동작 따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K컬처가 성공을 했다고 이제 그 FT가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오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이제 K-팝 데모 헌터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FT가 이제 기술을 하면서 K-팝 데모 헌터스가 넷플릭스 여자 최다 시청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신문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방송을 이런 어떤 엔터웨이 방송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그 K-팝 데모 헌터스를 제가 어떻게 또 주목하게 되냐면 제 딸이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그 OST에 골든을 갖다 부르기 시작하는 게 제가 너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아이들의 마음이 민심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K-팝 데모 헌터스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는데 FT도 역시 이 부분을 갖다 지목을 했습니다. 그 결국 FT가 마지막 무엇을 얘기했냐면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이브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완전체 돌아오면서 결국은 매출이 중요하니까 월드 투어를 한다. 월드 투어를 하는데 사실은 북미에서 30회 공연을 비롯해서 60회 공연을 갖다가 세계 투어를 한다. 이 점은 사실은 또 한 번의 하이브를 비롯한 K-팝과 K-컬처 위상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기에 또 뷰티 산업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K-팝을 통해서 K-컬처 확산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산업이 뭐냐면 K-뷰티. 여기 APR로 대변되는 K-뷰티. 우리가 화장품을 갖다가 사실은 화장품과 우리 미용을 갖다 스킨케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 기구들도 사실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그래서 할리우드 키즈라는 말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는 주인별로 대변되는 홍콩 영화 있었고 그런 영화들 10대에서 보다가 20대가 자라면은 홍콩이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K-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투입된 한국의 문화, 한국의 배우들의 화장이나 그 의복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더불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은 APR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JYP 엔터나 하이브도 올해 YTD 보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걸로 마무리하면서 그 핑크퐁 상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K-팝을 떠나서 K-컬처, K-뷰티까지 그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K컬처 확산이 좀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식이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산업인데 왜 그러냐면 달러를 갖다가 사실은 베네수엘라, 남미 같은 자국 통화 약한 곳에서는 달러가 사실은 안정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꺼려하거나 위축되는 어떤 수동적 자세를 보이는데
이 K-팝과 K-컬처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K-팝을 통해서 K-컬처 통해서 우리나라 굿즈라든지 그 연예인들의 그 이모저모를 사게 된다면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가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원화 결제를 갖다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지금 이미 벌써 동대문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변한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과 K컬처이기 때문에 K컬처에서 양산되는 또 다른 산업지 하나가 금융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 K컬처 산업의 확장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표현 잘 주셨습니까?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 또 종합해서 주요 기사들만 또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표로 바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S&P 500 마이너스 2.5%, 최근 일주일 얘기입니다. 금값 마이너스 0.7%,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 10.6% 이렇게 빠졌죠.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뭐 대표적인 위험자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원래는 위험자산이 좋을 때 안전자산이 조금 안 좋죠. 그다음에 안전자산이 좋을 때 위험자산이 또 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원래 서로 좀 역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만 그때 이제 이데일리도 제목을 아예 에브리싱 랠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할 거 없이 죄다 오른다라는 기사를 그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그게 당일날 신문의 톱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꾸로 가죠. 위험자산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급감도 떨어지고 요즘에 채권 시장도 금리가 좀 오르니까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다 떨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다 떨어지느냐? 그럼 이거를 이를테면은 이제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이 좀 내 자금을 좀 안전한 금이나 뭐 채권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던 건데 올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를 때 다 오르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들이 시중 자금이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이럴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좀 더 극적인 어떤 현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아예 그냥 현금화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더 빠지는 거 자산 가격이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더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양 극단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아예 시장에서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 현재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들도 그렇고 좀 주가가 좀 최근에 계속 조정이죠. 나스닥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펀더멘탈에 훼손이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면 아마 아무도 아니 뭐 내년에도 좋을 걸, 뭐 좋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AI 관련주들, 뭐 빅테크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펀더멘탈은 별로 훼손된 게 없고 앞으로도 특별히 나빠질 거라고 보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올 텐데 엔비디아 실적이 갑자기 훅 꺼지거나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컨센서스도 그렇고 좋으면 좋았지 나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결국 이거는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적인 측면이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뭐 거품론이니 뭐 빅테크들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해서 뭐 돈이 부족한가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서 나타난 현상인데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뭔가 조정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명분이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거보다도 좀 걱정을 정말 해야 될 거는 뭐냐. 미국의 이 3호 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호 대출 시장이라는 게 사실 팬데믹 이후에 급작스럽게 커진 시장인데 항상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은행들 이제 이런 대출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금난이 더 심해지고 뭐 영세 자영업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빈틈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010년도 때 있었던 이 뭡니까 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항상 부실이 어디서 좀 키워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은 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쪽이 아니라 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3호 대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런저런 좀 부실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채권왕이라고 하는 이 제프리 건들락이 이 3호 대출 시장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금융위기 때 이 CDO 시장이랑 같은 거랑 좀 비슷한 서프라임 시장이랑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꺼냈던 것도 시장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직 터진 것도 아니고요. 몇 번의 시그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3호 대출 시장 관련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잘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뭐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도 좀 해보죠. 내일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도 하는데 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대호황 메모리값 천정부지 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꼭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디램 영업이익률 70% 성큼. 예, 뭐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저 PD님이 뭐 표들을 아마 내보내줄 때 좀 나오네요, 마침. 디램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은 뭐 저건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거 없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70%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마이크론이 지금 HM4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70% 이상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이제 저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3분기 47%, 21%, 내년이 저 34% 삼성전자, 하이닉스 54% 저거는 컨센 평균치입니다. 근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률을 116조까지 좀 보고 있고요. 노무라는 99조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그냥 반도체만 놓고 보면 94조.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94조, SK하이닉스는 99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률은 SK하이닉스는 지금 70% 얘기하는 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한 50% 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컨센보다도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이거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셀러스 마켓이 된다는 거니까 만드는 생산자들이 시장을 좌우하는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얘기고 엊그제였나요?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60% 올린다. 이게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일들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영 전략 자체가 예전처럼 막 대규모로 캐파를 늘려서 바로 빨리 디램을 양산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가 그런 식의 전략이 아닙니다. 엊그제 나왔었던 삼성의 P5나 SK하이닉스의 Y1 이 투자 증설 관련된 신규 투자라든가 증설 이런 얘기들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 2028년 뭐 상반기 이렇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죠. 27년, 28년 이렇습니다. 앞으로 갭이 1년 이상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P와 Q, 그러니까 즉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 수치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탈에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뭐 훼손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배당주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이 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당주 ETF에 들어온 자금 유입 규모를 보는데요. 일주일입니다, 이게. 한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400억, 뭐 거의 400억대. 1, 2, 3는 400억 가까이 들어왔고, 4하고 5도 300억이 넘는 자금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ETF 상품이 지금 2,000개가 넘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당주에 자금들이 들어오느냐, 배당 ETF에 자금이 들어오느냐. 첫 번째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돼서 좀 구체화되고 있죠. 이번 주부터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 가동을 시작을 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될 거는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 아닌 35%에서 지금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뭐 구윤철 부총리라든가 심지어 부총리까지 얘기를 국무총리까지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25%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변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몇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실제로 배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기업들이 좀 확정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배당주들이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연말에 배당주가 좋다 이거 하나만 과거에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큰 모멘텀이 있는 거죠. 배당주 분리과세 관련된. 그래서 이 배당주들, ETF들 이렇게 좀 돈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만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혹시 좀 익절하거나 비중을 좀 줄이거나 현금화하셔서 현금이 좀 있는 분들 같은 현금이 좀 많이 비중이 높아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년 초까지 내년 한 1월까지 배당 관련주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굳이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익절하거나 또는 아예 현금화나 이러실 필요까지 있겠냐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업계 얘기 좀 해보죠. 되게 조용했죠. 근데 요즘에 농심이 조금 뜨겁습니다. 농심이 엊그제인가요? 10% 정도 가격이 오를 정도로 농심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도 이제 점점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농심은 일단 그동안에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었던 해외 수출 쪽 분위기가 좀 좋고요. 캐대언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라면 미국 수출이 30%당 전년 대비 증가했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고요. 삼양식품도 4분기의 실적이 뭐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38%, 영업이익은 무려 70%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이달 초에 그 우지라면 이거 대대적으로 좀 요즘에 광고도 하고 있던데요. 이거 이제 출시를 다시 했죠. 요게 요즘에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는데 요게 그냥 단순한 뭐 하나의 패션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닭볶음면처럼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큰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또 삼양식품은 또 한 단계 또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반면에 CJ 제재당은 영업이익이 전년비 마이너스 15%, 대상도 안 좋고 빙그레는 아예 적자 전환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업 정도 역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증시의 단기적인 운명을 가를 엔비디아의 실적. 벌써 이 발표 하루를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중심으로 이 투심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좀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나스닥이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주요한 이슈를 보자면 우선 홈디포가 살짝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뭐 레드번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을 좀 걸고 넘어졌는데 예전에는 좀 이런 AI 버블론이 나와도 2, 3일 내로 가라앉았다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장기화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유가 일단은 뭘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이제 동떨어지게 뒤로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주변에서 이 불안을 부추기는 얘기를 하면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이제 피차이 CEO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어떤 그 비이성적인 네.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붕괴가 되면 모든 기업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네. 이 얘기는 저는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 미국 정부의 어떤 투자를 독려하는 약간 좀 반협박식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돈이 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달라 그런 얘기로 저는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타라든지 아마존의 실적 하향, 로스차일드가 있어 거기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의 그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지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그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측면.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불안한 심리를 앞두고 주변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설왕설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웠다는 측면으로 심리적인 컨셉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홈디포 실적도 좋지 않고 가이던스 좋지 않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빅테크 외에 그런 이제 소비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느 정도 버티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홈디포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너네들이 조금 이제 너네들도 이제 뭐 하락을 못 피해갔구나라는 측면으로 되는 종목군들도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엄청나게 반도체가 주가 됐다라기보다는 약간 골고루 좀 빠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강보합 정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불안한 심리에서 약간 뭐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 AI 비관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황금 열쇠인데 이게 또 너무 뒤에 동떨어져 있고 그 기간 사이에 계속해서 빅테크들은 이제 자본 지출 늘린다는 발표만 하고 이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좀 극대화가 된 그런 상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어제 코스피가 4,000선을 깨면서 좀 21선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좀 하방이 열렸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뭐 다음 지지선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한국 지수를 이제 약간 표현을 하자면 이제 미국 지수 안에서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껴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이제 빅테크의 조정에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싸긴 싸죠. 내년 기준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1배가 또 내려갔습니다. 이익 추정치 계속 올라갔는데 네. 밸류에이션 좀 떨어지는 측면. 그리고 항상 근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는 PR이 항상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한
약간 좀 기민한 그런 흐름을 동참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됩니다. 빅테크가 떨어지는데 한국 주식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걸 방어를 하자면 반도체 외에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약간 좀 최근엔 좀 뜸하지만 조선이라든지 방산의 어떤 그 수주 뭐 이제 원전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I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좀 쉽지 않고 조선하고 방산은 좀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축이었던 이제 AI 관련한 그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원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얘기가 좀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에 같이 동조화된 측면이 있다.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대감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찰되는 상황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봤었던 주주 행동 컨셉에서 이제 행동주의 컨셉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정부의 어떤 배당 정책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약간 좀 이제 하방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아직 우리의 지수가 반도체 쪽에만 너무 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어제 니케이도 거의 3% 가까이 빠졌고요. 뭐 아시아 전반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락폭이 좀 유독 크긴 했었죠. 이제 환율도 1,460원 선, 뭐 밤사이에 약간은 진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뭐 레벨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외인 수급은 좀 지난주부터 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을 하던데 대부분의 물량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좀 발표되면은 이 외인 수급 향방도 좀 뚜렷해질까요? 이제 환율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도 이제 불안 심리입니다. 지금 가장 큰 불안 심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깜깜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자체도 죄송합니다. 그 소비자 그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약간 요것도 깜깜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관세를 이제 매기고 계속해서 상당 기간이 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달러 인덱스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100을 이제 깨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꺾여야 환율의 어떤 약간 좀 안정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이제 그 무역 협상 측면에서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환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한국의 원화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0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제 미국에 송금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순수출이 좋아서 우리 원화 강세가 좀 되었다는 측면하고는 이제 좀 고효과를 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을 약간 좀 올해 오버슈팅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를 팔고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미국 주식에 저점 매수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부각이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원달러 환율을 좀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계속해서 순수출을 좀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월 말에 월 초에 순수출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시도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추세는 과거하고 다르게 무역 협상이라든지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강세 이런 이제 어떤 유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측면은 원달러 환율을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뉴 노멀로 좀 받아들이고 이 환율 상승이 결국은 수출주한테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내년에 한국의 수출주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의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50%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한국 펀더멘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외인들 수급에서는 한국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대의 어떤 그런 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우리 기업들 중에서 수출주가 지수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럴 때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하반기 초임만 하더라도 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달러 약세를 기대를 했는데 뭐 일본 엔화 이 다카이치 총재의 이런 신임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뭐 당연히 예상치는 상회해야겠고요. 이제 뭐 스트릿 컨센이나 뭐 위스퍼링 넘버 같은 것들도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좀 그것까지 다 만족을 시켜줘야 플러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대보다는 우리 반도체들은 지금은 약간 좀 걱정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전교 1등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약간 이제 반등을 했던 찰나가 있었습니다. 네, 언젠가요? 약간 W자였는데요. 이제 새벽 2시에서 한 4시 정도? 그 사이에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우디에서 이제 AI 관련한 투자를 1조 달러까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백악관에 가 있잖아요. 사우디 그렇죠. 왕세자가. 그래서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내년까지 5천억 달러의 어떤 그 주문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까지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나와요.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익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지금 더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주문 수주를 갖다가 내년까지 모두 다 이것들을 매출 연계해서 판매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내년, 내후년이지만 그래도 1, 2년 동안 요거를 만들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우디에서 투자를 또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번 실적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요. 65%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요게 약간 깨지게 되면 과거 1, 2년 동안 계속 유지했던 65%가 또 깨지게 되면 요거 약간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급 광이거나 수요가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핵심 지표예요. 그래서 GP 마진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좀 약간 좀 떨어질지 컨센서스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컨센서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닝도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못 미치면 가이던스에서 오히려 이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고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미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은 뭐 약간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보합 내지는 긍정적으로 저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실제로 현재 당장의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요새 더 무게를 많이 주고 있는 시장이죠. 이 영업이익률을 65% 선을 지키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또 미국 해군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조선 관련 산업이 뭐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상당히 좀 며칠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뭐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뭐 요거는 요 발언하고 무관하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호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선주를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나는 쪽은 이제 중국에게 뺏겼죠. 1등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이 가장 배를 많이 생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이제 발주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좀 많이 만들고 군함 측면, 좀 어려운 선박, 컨테이너 선박, 대형 선박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 1등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은 군함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군함 수주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았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노후화된 선박이 교체 사이클에 있어서 조선주의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함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네. 그리고 이 수주가 그러니까 유지 보수 측면에서 수주의 비중이 더 커요. 근데 신규 수주도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계속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최근같이 이제 반도체에 어떤 그 너무 투자자들의 어떤 눈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반도체 다음에 실적이 좋은 쪽이라고 본다라면은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이제 기계 이런 쪽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약간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한 30년 동안 300척 이상의 신규 함정을 발주하는 계획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주에도 우리가 상당 부분 수주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조선주인데 이제 남은 11월 증시 좀 일정을 살짝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또 이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9월 PPI가 11월 25일에 발표 예정이다. 이것까지 좀 같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목요일에 이제 뭐 이제 지표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금요일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나옵니다. 미시간대에서. 네. 그래서 주후로 가면 이제 금리에 결정하는 부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좀 글로벌 쪽에서 IB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의 내년의 가이던스를 봤는데 우리 보고서에서는 이거를 내년 실적 올릴 건지 아니면 중립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전망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불안한 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새로운 어떤 역할 부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있고 올해 어떤 그 이제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더 늘릴 수 있는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저점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이제 주 후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